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상공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계 비리 논란을 거론하면서 체육 개혁을 재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월호에 304명이 갇힌 채 수장돼 전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절박한 시점. 이 시점에 정유라 걱정이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7시간에 혹시 최순실한테 정유라 골탕 먹인 나쁜 놈들 이야기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네요. 박근혜 씨가 입만 열면 했던 말, 우리나라 행복하게 하겠다. 이 말은 실은 우리 유라 행복하게 하겠다. 이 말이었던 모양입니다. 서울 종로 광화문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고 목청을 높인 모양입니다. 그 시기에 애먼 사람 잡아다가 반비응신으로 만들고 간첩으로 조작해서 출세했던 김기춘 씨에게 박정희란 존재는 특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는 박정희 동상 옆에 총 들고 서 있는 김재규 동상도 세우자,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있었던 박정희 동상 세우자는 행사에는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 한광옥 씨도 있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사후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면 못 만날 수도 있겠네요. 다시 세종시 국무총리실 상공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모양이지요. 해임 통보를 문자로 받은 셈입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지명 사실을 물러날 국무총리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이게 가당키나 하냐라는 야당 논평이 있었습니다. 가당키나 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네요. 문자 해고, 이거 악덕 기업주나 하는 짓이죠. 악덕 기업주의 횡포를 몸소 실천하는 이 정권의 노동개혁, 얼마나 허구인지를 황교안 총리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황 총리, 주말에 촛불 들고 나오시죠. 노동개혁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주최 측의 일원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신임 총리 내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낮에는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총리직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인준이 없다면 총리 임명 불가능하겠죠. 이걸 모를 리 없는 김병준 씨,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일까요? 울음을 터뜨리면서까지 총리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김병준 후보. 기자 간담회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냐,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게 되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즉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아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확고합니다. 내각을 새로 구성해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현 상태를 벗어나 보겠다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꼼수가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제 인선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씨가 2선으로 물러나고 김병준 후보자가 내치 대통령이 될 것이란 청와대 어제 발표를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과 청와대 정진철 인사수석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백브리핑으로 청와대 고위가 누굽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입으로 내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이선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걸 믿겠냐고요. 지금 이번 인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번 인선에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도의 중요한데
이렇게 대변인이 그냥 명단 발표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책임 총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새로운 국무총리의 지명자가 정말로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 총리라고 믿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치 외치 부분에 관한 사항은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들에서 그런 내용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와대의 입장은 황교안 총리 후임으로 김병준 교수가 내정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한 책임 총리도 아니고 내치를 전담하는 이원 집정부제 형태의 지금 내각 운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그런 입장은 정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원 집정부제를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통령님하고 새로 오시는 총리님하고의 대화나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구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나오는 책임 총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치 외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요.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의 지금 공식 입장은 김병준 신임 총리 지명자가 책임 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가진 총리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는 공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신임 총리하고 그렇지만 단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막중함을 감안하면은 새로 오는 총리님께 상당한 부분의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아니면 보도에서 나오는 대로 내치는 총리가 다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다 하고 그런 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정치권에서는 거궁대강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이 신임 총리 지명자의 역할에 대한 정말 소상한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모호하게 지금 일단 임명해놓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책임 총리다 이렇게 브리핑이 되니까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혼란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 발표는 국민의당에게 가장 뼈 아팠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김병준 씨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고집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 결정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한 김병준 씨는 현 정권이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는 버리는 카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총리로 지금 김병준 교수, 내정된 김병준 교수 말이에요. 네.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었죠.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 고집을 했던 인물이죠. 예. 근데 또 요번에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보면 호남 출신이다. 그래서 나름 국민의당을 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전혀 그런 기분 좋으세요? 예. 국민의당은 관계가 전혀 없는. 그렇죠. 당연하겠죠. 전 그분들이 무슨 호남 출신이면 국민의당 배려인가요? 호남 출신조차도 알 수 없고요. 지금 누구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우리나라 과거 여소야대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지금과 같이 비상시국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청와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했을 경우에는 그 총리 지명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반발에 부딪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니요, 잠깐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요. 자,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교수도 그걸 몰랐을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를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아예 지금 어떤 뭐랄까요? 그야말로 혼이 나간 상태라서 무슨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논외겠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병준 카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병준 총리를 아마 총리로 김병준 그 교수를 총리로 실제로 임명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김병준 내정을 했느냐? 그거를 김병준은 너희 정부 인사 아니었느냐? 뭐 이를테면 문재인 대표한테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그래 당신이 비대위원장 시키려고 한 사람 아니냐? 예. 그래 그렇게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은 그래 거봐라. 나는 국정을 좀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발목 잡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야당을 비난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최순실 여러 수사 이 게이트에서 좀 뭐랄까 국면을 전환하고 이런 그런 얕은 꾀를 쓴 것 아닌가. 그것에서 불행하게도 김병준 교수란 분이 그냥 버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과 입을 맞출 시간을 주며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는데요.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씨가 수사를 자처할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박근혜 씨에게 수사를 받으라고 건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언론에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온갖 논문, 온갖 헌법 관련 서적을 찾아봤어요. 무엇을 근거로 다수설이라고 추사하신 겁니까? 제가 그동안 법사위나 예결위에서 한 4-5번에 걸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한 답변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한 것도 있는데 그 답변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체포 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의 요체인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며 또 국가 원수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취지 또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 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외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다시 물어보면 결국은 학계의 다수설이 아닌 거는 맞죠? 근데 책을 찾아보시면은 책에는 이런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자,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취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은 그때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자청을 할 때는 제한 없이 아마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검찰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안종범 관련자들이 진술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예,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은 그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요즘 최순실 못지않게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장시호입니다. 장시호는 최순실의 조카이며 최씨 일가의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순실의 여러 범죄 행각에 깊이 연루된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순실과 장시호가 연예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일가의 비리를 오래전부터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밝힌 것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호 씨가 지금까지 최순실 씨와 함께 연예계 사업에 뛰어들어서 연예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 발견되는데요. 원래 시호 씨가 이제 승마로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승마 특기로 대학을 갔는데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연예계 쪽으로 레저, 연예 그쪽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요. 관심이 있었다고. 10년 전에 시호 씨의 엄마죠.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덕 씨가 연예인 축구단 유명한 연예인 축구단이 있어요. 해오리 축구단이라고. 여기를 다니면서 밥을 사줍니다. 예. 그래서 연예계 자락을 쫙 만들어 놔요. 네. 그리고 지금은 대형 기획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획사를 이제 키워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기획사. 그럼요. 애들도 좋아하는, 애들도 다 아는 그분이 대표로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애들도 좋아하는 국제 행사에 잠깐만요. 애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요 얘기만 제가 마무리하고요. 네. 국제 행사에 최순실 씨하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이 시호 씨하고도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알만한 그 가수가 국제 행사에서 생뚱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초대되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역시도 뒷배경에 최순실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하는 명백한 정황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 가수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그래야 또 이 최시호 씨가 정말 국민들 상식으로 좀 수준이나 역량, 능력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간판으로 이런 그 무대에 서게 한 건지, 안 그러면은, 국민적인 인기도 있고. 그 가수가 능력이 아주 없는 가수는 노래도 잘해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나 안 되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라고 보기에는 누구예요? 그 정도 급의 가수들은 여러 명이 있거든. 근데 하필 그 가수만 싹쓸이 하는 그런 형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연예부 기자들이나 우리 기자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걱정하시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겁니까? 그럼 정황을 정리하면 모 가수가 있는데 국제 행사에 주로 노래를 못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죠? 네. 근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냥 이모 가수라고. 오늘은 최순실 씨와 시호 씨가. 네. 근데 그 사람이 연예계 사업을 침투를 지금 많이 해 있고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특정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 모 가수가 예를 들어서 최순득 씨의 딸 시호, 최시호 사기꾼들이 이름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그 시호 씨와 상당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말하자면. 주장이 아니라 그 팩트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최 씨 일가의 영향력으로 제가 이 정도로 해두면은 정의로운 기자들이 오늘 내로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둘이 굉장히 친했고 그걸 아는 최순실 씨가 이 가수를 이런 행사들에 계속 나오게 했다 이런 거네요. 어마어마한 국제 행사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먹기에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길입니다. 이번 지명 당연히 없을 무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야? 하야 하라는 이야기야? 야, 하야 하라고 하면 할 거냐? 야, 하야 하면 환희 너도 무사하지 않을 텐데. 내가 뭘? 난 깨끗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할 때 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설이 파다해요. 청와대 누나가 대기업 총수 만났을 때 네가 앞장서서 삥 뜯었다는 이야기야. 네가 그때 경제부총리 아니었냐? 삥 뜯었지 이 새끼야. 날 뭘로 보고 그래? 뭘로 보긴 이 새끼야. 내시로 보지. 최경환관 닥치지 못해. 자자, 이 시작부터 뜨거운데요. 거국 중립내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비박도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를 물리라고 하면 물릴 박근혜 씨는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더 잘 알다시피 누나가 여기서 후퇴하면 누나가 아니지. 게다가 데려올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만약 당신을 책임 총리 시키면? 중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사회자, 자꾸 거국 중립내각이 아니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인사를 데려온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체로 거국 중립내각이지. 안 그래? 글쎄 말이다. 친박 니네가 얼마나 반대했던 김병준 씨냐?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을 교육부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라 망하게 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로 가다니 우리 교육도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독설을 퍼부었던 니네 친박 아니냐?
그런데 그 김병준을 받는다니. 야, 니네 누나 정권도 망하게 하려고 데려오는 거냐? 닥치지 못해.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한광옥 씨도 모셔온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해서 지난 좌파 정부 시절의 인사를 포진시켰으면 거국 중립내각 정부 정도가 아니라 중립정권이라고 봐야지. 안 그래? 그렇게 훌륭한 인선을 했는데 왜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한테도 연락을 안 했을까? 총리로 김병준 씨가 내정됐다. 이 뉴스를 여당도 야당도 온 국민도 함께 텔레비전으로 처음 봤어요. 야, 이게 정상이냐? 이 답답하고 막막한 시대에 누나가 깜짝 이벤트를 벌여서 웃음을 주려는 의도, 그렇게 봐주면 안 되나? 아이고, 웃음도 여유도 없는 사회, 너무나 삭막해. 깜짝 이벤트라 했냐? 야, 깜짝 이벤트는 이걸 해야지. 뭐래? 하야. 닥치지 못해! 아이, 씹새끼들. 또 싸워, 이 새끼들, 야, 그 너희는 직업이 싸움꾼이냐? 이님 나오셨어요. 그나저나, 좋다 말았어요. 뭐가 좋다 말아, 이 똥보 새끼야, 거기 새끼 그 어른을 갖고 놀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한때는 거국 중립내각의 책임 총리로 이님이 천거됐잖아요. 난 애초부터 거기에 발 담글 생각은 없었다고 봐요. 발 담글 생각은 없었지만 손잡을 생각은요? 손잡을 생각? 그건 좀 있었지. 그건 내가 그 무좀이 있어서 발은 못 담근다고 봐요. 그렇군요. 신임 김병준 총리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헬렐레 하더만, 내가 예측한 대로, 그 하여간 그 권력이라면 양잿물이라도 처먹게 만들지. 이님,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떻게 하긴, 날 총리 안 시켰으니까 망해도 상관없지. 그렇군요. 박근혜 씨가 하야해서 당장 선거를 치르면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야권 후보가 난립해서 불안한 상황이 되면 국민은 다시 안정된 여당 후보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가 틀린 말이야? 1.1획, 이거만큼 정확한 분석이 또 어디 있겠어? 아니요. 그 틀렸다기보다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야 한다는 뜻이 맞느냐, 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지.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단일 후보여야 한다. 이게 내 생각이라고 봐요. 만약에 야권이 분열한다? 추호도 집권할 수 없는 거지. 만약 그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면? 그게 되겠어, 이 새끼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문재인 카드를 국민의당이 받겠어? 또 내가 허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막말꾼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진짜 이 새끼. 아이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또 언제 막말을 냈습니까? 자, 문재인은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김종인으로 단일화되면? 그건 아주 상당히 안정적인 답이 되겠지. 심지어 새누리당 표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결국 그 말씀이었군요. 문재인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야, 요즘 내가 머리가 굳어져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야, 네가 아이디어 좀 줘봐라. 그래요? 이건 어떨까요? 문재인의 영문 이니셜 첫자가 M인데, 옛날에 괴기 호러 드라마 M 생각나십니까? M이 연상된다. M 하면 괴기 호러, 이게 생각난다. 문재인 하면 괴기 호러다. 그래서 안 된다. 그거 아주 예리한 논리야. 야, 너도 아이디어 좀 내봐라. 문재인이 특전사를 나왔는데, 특전사, 즉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 집권하면 육군이니까 해군 공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 이 씨발. 와, 죽이는데? 알았어, 접수했어. 야, 환희, 너는 이 문재인이 안경을 썼는데 집권하면 안경 안 쓴 사람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이 씨발. 이런 거야, 이런 거. 좋아. 안경 착용자와 미착용자를 싸움 붙게 만드는 두 국민 정책. 그래, 이런 거야. 이 맛이야, 씨발. 그만하세요. 머릿속에는 9년 동안 국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 박탈감, 이런 거는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을 대선과 엮어서 생각하십니까? 너 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너 따위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네가 뭔데? 저는요, 훈제 요리 좋아합니다. 훈제구나. 알았어. 미안해. 자, 문제 내주시죠.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둔 상태인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바짝 뒤쫓으면서 판세가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봐요. 자, 미국의 대통령은 수백 명의 선거인단이 결정하지요.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몇 명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2,583명. 틀렸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 체육관 선거할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숫자가 2,583명이었어. 이런 한심한 새끼. 야, 지금 미국 얘기하는데, 자, 무가 아시겠군요. 무 정답 말씀해 보시죠. 정답은 수백 명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19명. 아니, 419명은 왜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했던 4.19 생각이 나서 해본 거야. 419명. 쉽지 않을걸? 내려놓으면 낭떠러진대. 낭떠러지에서 붙잡고 있다가 팔 떨어진다. 얼마나 버티려고. 네, 미국 대선 선거인단 숫자 맞히는 문제 정답자 기다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화학 첨가물, 인공 조미료 없는 건강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고 정태일 등등 타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약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랴?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1민족 총궐기에서 외칩시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병준 총리 후보자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군요. 예, 어제 원래 그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를 이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제대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니까 철회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예측이 나왔고 실제로 이쪽 민주당 쪽에서 예전 그 참여정부에 같이 몸담았던 분들이 많이 지금 설득을 했대요. 지금 당신이 거의 갈 때가 아니다. 뜯어 말렸는데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사실상 총리 지명을 수락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경제, 사회정책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 경제나 사회 부분은 자기가 이걸 챙기고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고요. 자신이 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총리로 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한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지금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수락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이 이제 계속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랑 어떤 대화를 나눈 거냐. 특히 책임 총리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눈 거냐고 하니까 내가 그 경제 사회 정책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은 그냥 동의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글쎄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익스큐즈가 되고 합의가 된 건지 그게 조금 이제 불분명한 상황인데 예.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현안에서는 상당히 좀 전향적인 인식을 이제 드러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는 이제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합당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헌 문제는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거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탈당 문제도요. 대통령의 탈당. 근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헌정이라면 중단되는 게 맞다는 이제 의견도 있고 지금 당신이 총리로 간 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나라 걱정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합한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그거 하지 마라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설득 과정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당신 총리 시켜주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면 철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약속은 얼토당토 않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내 치는 총리가 맞고 외 치는 대통령이 맞는다. 이게 그 청와대 인사수석이 그럴 수 없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김병준 카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청와대 관계자 멘토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오늘 저 국회 예결특위에 그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이 나왔어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이 부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총리 등 세 사람 명단만 발표하고 들어가고 이후 여론이 나빠지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백브리핑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이선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면 국민이 믿겠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명확히 밝혀달라는 이제 주문이었는데 정진철 인사수석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치, 외치 부분은 청와대에서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도에 나오는 대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의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분명히 기사들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멘트로 업무 분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선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오늘 청와대 인사수석은 국회에 나와서 그런 사실 없다. 청와대에서 나간 말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거듭 물었습니다. 그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책임 총리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진철 수석은 대통령과 새로 오는 총리의 대화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구분되리라 생각한다. 상황의 막중함을 고려하면 총리한테 상당한 부분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김병준 후보자는 경제와 사회는 내게 맡겨달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한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본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지금 밝혀진 게 없고요. 예. 조금 더 명확하게 총리가 내치, 대통령이 외치 이렇게 이제 이원 집정제 식의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사수석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구분되리라 생각한다고 하니 아직까지 지금 역할 분담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병준 후보자는 역할 분담이 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그거 보면은 어쨌든 김병준 후보자는 자기가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상당히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어느 정도로까지 내려놓느냐, 어디로까지 제한하느냐 이 문제일 텐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그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할 것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계속 내려놓으라는 것이고요. 그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 보면 이거군요. 굉장히 위태로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이슈, 온갖 아젠다를 다 던진 것 같네요. 어떻게 이걸 이행할 그런 의지나 혹은 검토 없이 말이죠. 막 던진 거고, 그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겠지. 한두 가지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고, 마음을 좀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김병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어쨌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남은 국정을 남은 임기 동안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상과 대화가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당신 그렇게 그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따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랬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김병준 후보자가 총리가 되고 서리로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떤 부단한 갈등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될 확률,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든가요?
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다. 그렇게 하면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정현 대표나 새누리당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이렇게 가면 이게 거국 내각 아니냐. 총리가 이렇게 실권 행사하고 개각을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뭐 야당을 이제 설득을 하고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제 같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예. 뭐 이거는 뭐 본인만의 짝사랑에 이제 그칠 가능성이 큰 거죠. 아니 당장 인준해줄 생각이 없잖아요. 인준해줄 생각이 없고 근데 지금 인준을 하지 않더라도 서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DJP 연합으로 김종필 총리가 이제 초대 총리를 맡았는데 그때 그 한나라당인가요? 신한국당인가요? 그 총리 인준을 이제 거부를 해서 서리 체제가 이제 한동안 지속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이 상태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고집을 계속 꺾지 않는다면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총리 서리로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국정을 수행할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회 동의를 국무총리는 받아야 되죠. 그 장관이야 뭐 거기서 뭐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뭐 부결되더라도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되지만 총리는 그 재적의원 과반의 그 출석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직을 인준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국회에서 그냥 킬 시키면은 뭐 그냥 본인도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인준안 자체를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야당에서. 예. 그러면은 아예 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거죠. 그 절차를 밟지 못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총리 서리로서 총리의 이제 업무를 이제 대신하는 것이고 그 이제 전례가 이제 김종필 총리 서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른바 국정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야당이 인정하지 않는 총리가 뭐 본인 말대로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의 파행이 이제 불가피한 거죠. 아니 그거를 그 표결로 해가지고 부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마냥 서리하게끔 야당은 내버려 둔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절차를 아예 지금 밟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아니 왜 그러지? 그냥 표결로 처리해서 그냥 바로 킬시키지. 그게 더 훨씬 더 박근혜한테 타격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킬을 시키면 또 그 킬을 시킨 부결을 시킨 이제 야당의 이제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 총리 지명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빨리 철회를 시켜라. 지금 이게 더 야당으로서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 방법은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현재 그 김병준 인정 못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입장인데 향후에 이 국면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어떻게 풀어 나갈지, 어떻게 뭐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플랜이 이렇게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어쨌든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야당에서는 탄핵, 뭐 하야,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천정배 의원이 이 김병준 카드를 이제 어떤 노림수 이것을 오늘 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전제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혼이 나간 상태라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논외겠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자기는 이렇게 본다. 이러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뭐냐면 김병준 총리 카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할 생각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이것을 동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했느냐? 그거는 김병준이 참여정부 인사 아니었냐? 이를테면
문재인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참여정부 사람인데 문재인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김병준 후보자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오려고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당신이 비대위원장 시키려고 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던져놨다는 거죠. 그런데도 야당이 반대하면 거 봐라. 나는 국정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당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 등 그 여러 수사에서 국면을 전환하고 이런 얕은 꾀를 쓴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김병준 카드가 그냥 버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상당히 좀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근데 지금 평상시도 아니고 일단은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도 야당과 이런 방구의 논의도 없이 지금 이 카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김병준을 총리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김병준 총리 무산을 총리 무산 유도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국면을 전환시키고 어떤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런 잔꾀, 얕은 수가 아닐까. 천정배 의원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잔꾀가 과연 가능한가요? 지금 국면이?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으니까. 잔꾀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 머리에서 뭐 굵은 깨가 나오겠습니까? 잔깨 정도가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논외일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합리적인가요? 예. 네. 논외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요. 영화평론가 최광희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최광희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시국이 이거 뭐 완전히 그 아수라판입니다. 네, 저도 뭐 얼마 전에 일본 출장 갔다 와가지고요. 예. 최순실 씨 파문 때문에 지금 저도 약간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지난주 사실 한 주 건너뛴 거는 제가 먼저 뭐 이런 마당에 한가하게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마땅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 주 시작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랄까 독재의 말로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독재라고 하는 것을 좀 주제어 삼아서 몇 편의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들 그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우승자가 누구냐에 이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해 한 해 탈락자를 내잖아요.
참가자들을 이제 우승에 대한 집념이 아니라 탈락하지 않겠다는 절박감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적인 긴장을 추출해내는 건데. 예. 이 참가자들의 사연을 최대한 극화함으로써 감동을 연출해냈죠. 그래서 이게 탈락의 서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 플롯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무게중심을 탈락의 서사로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 기만적인 판타지. 지금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아닌데 예. 그런 기만적인 판타지를 구현하는 것이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의 일상이 된 신자유주의적 서사다 이렇게 또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신 탈락한다. 낙오자가 된다라는 공포. 이걸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체제 불합리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마비시키고요. 그 사람들 좁은 우리에 가둔 채 서로를 잡아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쥐떼들로 만드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릴레이션 그 정글 법칙 이것들을 사람들의 무의식에 새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예. 영화에서 이제 그런 통찰을 담아낸 작품이 있습니다.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예. 2012년에 파넴의 불꽃이라는 영화가 제일 먼저 1편으로 나왔고요. 예. 2편으로 캐칭 파이어, 3편으로 모킹제이 파트 1, 그리고 4편 모킹제이 파트 2까지 2015년까지 4회에 걸쳐서 쭉 시리즈로 이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그냥 할리우드 판타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영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치와 미디어가 합작한 기만의 시스템 이거를 우화적으로나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독재국가 파넴이 있고요. 그들을 지배하는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12개 구역에서 한 해당 2명씩 이제 서바이벌 게임의 참가자를 뽑죠. 이제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제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락화하는 건데 이 서바이벌 게임이 말 그대로 서바이벌인 게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예. 그래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이 영화 속에서 그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이들이 설계한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 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 좀 맞닿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겨주죠. 사실 생존하는 거 이게 요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화두잖아요. 예. 사실상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죠. 저희 동네가 학원가에 있어요. 근데 밤 11시쯤에 학원가에 가보면 탈락의 공포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 어쨌든 그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굉장히 흥미로운 운명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판타지의 틀을 차용했지만 상당히 직설적이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가 뿜어내는 공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그 어떤 독재가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 영화는 주인공인 캣니스가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캣니스가 패남의 헝거 게임에 강제로 출전하지만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도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하죠. 바로 동맹의 지혜를 보여준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생존자만 존재한다는 룰을 거역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캣니스가 이제 그 파넴 독재국가의 그 압제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혁명투사로 각성이 되는 거죠. 혁명의 아이콘으로서 이 캣니스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가 이끄는 그 혁명이 이제 캐칭 파이어, 모킹제이 파트 1, 파트 2를 통해서 본격화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오락 영화라고 좀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를 굳이 해드립니다. 예. 이 영화 참 재밌겠네요. 네네. 그 헝거 게임 시리즈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재가 하는 영화들은 이 밖에도 2012년에 개봉한 송곳니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예. 그 지오그라스 란디머스 감독이 연출한 그리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약간 우화적이에요. 예. 그 어떤 가족이 있는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뭐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저택입니다. 근데 이 집에 아이들 3명이 살아요. 근데
부모가 이들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킨 채 키웁니다.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유리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만 외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꼭 그러죠. 굉장히 바깥은 위험한 곳이다. 나가지 말아라. 뭐 마당에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처음 보는 고양이가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침입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양이를 막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어찌됐든 풍군이라고 하는 작품은 독재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과장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또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는 전략을 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그 2006년에 개봉했던 V4 벤데타라는 작품들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40년 그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정부 지도자와 피부색, 성적 취향,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은 정신 집중 캠프로 끌려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통제 사회입니다. 예.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편향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떠나서 아예 전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경고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V라고 하는 혁명 투사인데요. 그 예전에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다 사형당한 가이 포크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미디어를 장악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V4 벤데타의 V가 이 사람의 별명인데요. 그래서 뭐 가끔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 이 영화 속에 V처럼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그런 그 시위자들도 간혹가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권력으로서 독재를 다룬 그런 영화는 혹시 없습니까? 독재라기보다 이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뭐 좀 맥락은 다르지만 뭐 우민호 감독의 내부자들이라고 작년 말에 개봉해서 흥행해서 큰 성공을 거뒀죠.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예. 영화는 이제 정치인 그리고 재계 그다음에 언론계의 삼각 카르텔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영화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예. 내중은 개 돼지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근데 그 대사를 누군가 또 했죠, 실제로. 참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요즘에 뭐 텔레비전 뉴스를 치킨 맥주 시켜서 먹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밤을 새가면서 뉴스만 보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 YTN 기자 하셨잖아요. 최강희 평론가님. 예. 요새 YTN은 뭐 볼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YTN뿐만 아니라 뭐 종편들 또 공중파 방송들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그 판이 뒤집혔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잽싸게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종편 보면은 언제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했지 종편이 할 정도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나오고도 있더라고요. 종편뿐만 아니라 뭐 조중동 보도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면은 이게 참 게임이 끝났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기회주의성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 기회주의를 우리가 잊지 말고요. 다만 지금은 고삐가 풀린 상태다.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세 분석을 하면 되겠군요. 뭐 영화 코너에서 정세 분석까지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지금 약간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카르텔의 균열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영화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광희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아들아, 에그타르트 사왔다. 네? 에그타르트가 뭐예요? 계란빵. 근데 정말 맛있어. 먹어봐. 그럼 먹어볼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아빠,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키스몰에서 샀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에그타르트도 먹고 커피도 딱 내 스타일이야.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레이키스몰 154호,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하고 돌잔치, 결혼식 등 답례품에도 에그타르트 정말 좋습니다. 단 수도권만 배송 가능해요.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국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 교수님, 김병준 교수 잘 아십니까? 잘은 모릅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고, 고개 인사만 했는데. 예. 글쎄요. 총리 발탁에 대해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예,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패착인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때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아는 바 없지만, 대학사의 구성으로서 교수가 가야 할 길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여쭙진 않겠습니다. 예. 같은 또 학내 구성원인데, 우리 국민대 학생들도 어떻게 시국 선언문, 이렇게 낸 게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관심은 아주 많은 것 같고, 예. 이걸 자신들의 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 저도 대학원을 국민대학교에서 다녀서 그런데 학생들이 꽤 똑똑하고, 또 아주 반듯해서 아마 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이 학교뿐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정치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예. 어제 배달된 책을 뒤지면서 밤을 샜습니다. 예. 여기 3권의 책이 제 책상에 놓여 있는데요. 예. 3권 다 정치학자 김만권이 쓴 책입니다. 예. 하나는 호모 저스티스. 그리고 하나는 참여의 희망. 이 책 제목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네요. 예. 2008년 이른바 쇠고기 파동 때 예. 시민운동들을
정치 사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정치가 떠난 자리 이 3권이 놓여 있습니다. 예.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극장에서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드라마를 수동적 관객으로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해방된 관객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예. 자신이 개입하고 비판적 시선으로 여기 이 드라마를 우리가 볼 것인지 예.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한국 정치의 민낯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 큰 현대사의 가장 폭발적인 지점을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 감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이 정치가 떠난 자리라는 책을 쓴 김만권 선생의 자기 프로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스스로 쓴 그 소개인 것 같은데요. 예. 김만권은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평범한 지식인이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일,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열심히 즐겁게 함께 배우고 그 배움을 열심히 글로 써내는 것이 그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토닥여주는 세계를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자기소개서 쓴 것만 봐도 이 분의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정치가 떠난 자리라는 책의 그 시작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책을 펼쳐보면은 맨 앞에 에피그램처럼 실려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우리 김 PD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배우 김여진 씨 아십니까? 알죠. 예,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김여진이 지난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원하는 참조 연설을 한 적이 있죠. 예, 예.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예. 인용되어 있는 연설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저는 미래에 제 아이가 살면 좋을 것 같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니다.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서로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친구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만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 말해도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정부를 비판했다고 생업을 잃지 않아도 되는 세상. 대통령도 잘못하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예. 네, 이 김여진 씨의 찬조 연설의 한 부분에 대한 긴 각주 또는 해설 또는 여기에 대한 이런 맥락적 독해 이렇게 이 책을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정치가 떠난 자리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정치가 떠난 자리가 바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린 선거나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걸 정치가들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죠. 예. 근데 그 순간 시민이 개입할 여지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공공의 영역, 이걸 여기 빈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저자에 따르면 이 정치란 정치 엘리트들이나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끝없이 다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정치란 함께 사는 세계를 짓는 부단한 노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예. 그 노력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들이 만드는 참여 민주주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구경꾼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은 투표하고 그냥 나는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라 선거나 투표,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정치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맡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래 왔지만 그런 모순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 구경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 게릴라가 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 게릴라. 여기에서 자유란 정치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 게릴라 할 때 시민의 문제인데요. 시민 얘기는 언젠가 제가 듣기에 이완배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민을 우리 김만권 선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을 경쟁적인 사적 인간을 넘어서는 협력적인 공적 인간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파편화한 개인이 아니라 결속력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시민은 안정된 민주정치의 구성원들로서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들이 성취한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더 많은 우선성을 부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이 그냥 이런 시민의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게릴라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게릴라는 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 게릴라의 예로 나는 꼼수다와 희망버스를 예로 듭니다. 네, 나는 꼼수다 여러 가지 연구의 대상이 되고 한국의 어떤 시민 정치의 언론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하죠. 물론 한계도 있고 예.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나는 꼼수다에는 비판적 접근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김만권 선생은 나는 꼼수다와 이 희망버스를 하나 게릴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정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게릴라 전사로 나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릴라가 뭔지 궁금한데요. 이 게릴라에 관한 김만권 선생의 정의를 들어보시고 우리 김 PD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게릴라라는 용어는 정책, 사안, 필요에 따라 연대하고 활동하고 흩어지고 다시 새로운 정책과 사안에 따라 연대를 모색하고 활동하고 참여하는 활동 방식의 이미지를 투영한 것이다.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는 굳이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제안되는 정책과 사안에 따라 지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공익에 좀 더 기여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유연한 연대를 모색한다. 정책, 사안, 필요의 공익 기여의 판단 기준은 물론 공유된 민주적 원칙에 얼마나 상응하느냐가 될 것이다. 예. 또한 연대와 지지의 대상에 대한 판단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얼마나 그 세력이 민주적 원칙을 지지하고 고수하고 있는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버린 정치적 자유를 향상하는 다양한 가치 인정에 기반을 두고 특정 정치 세력보다는 민주적 원칙을 지지하며 활동하는 독립적인 시민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어때요? 우리 김 PD님은? 예,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여기에 저는 일단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구절이 있긴 해요. 특정 정치 세력보다는 해서 모든 정치 세력에 열어놔야 한다는데 저는 친박을 비롯한 새누리당에는 열어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이 정치꾼들은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까지 다양성의 영역에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을 자칫 오해하기 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게릴라라는 말이 있는데, 게릴라라고 아예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앞서 교수님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벌써 4년 지났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출마를 한 측면도 있고 출마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더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세력화를 한 점은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김병준 새 총리 후보자도 2012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만은 글쎄요, 당시로서는 이제 낙검수에 대해서 투영됐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 전반에 대한 그런 개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 이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 수순으로서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은 뭐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씨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제가 정치적 피선거권자가 돼서 나선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런 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 여러 논의 중에 답답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뭐 비판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예 대놓고 문화 권력이다라고 낙인을 박는 이런 태도 전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관계가 있어야 권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낙곰수의 권력 작용이 미치는 대상, 공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건 뭐 낙곰수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프레임워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한계가 있는 만큼, 하지만 그 시민들의 열망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른 측면에서 또 계속 계승되고 또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뭐, 이런 악귀들이 집권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자신의 정치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망을 어느 대상에다 투영하기는 참 쉽지 않았던 환경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국면에 이르러서는 어찌 될지 저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예. 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는 우리 김 PD가 이런 언론 게릴라로 남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멋져 보이고 제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권력 말씀하셨는데 이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떤 맥락에서 정의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이 권력을 우리가 알듯이 이런 그 도둑놈들의 권력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생성적 권력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에 제가 한번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를테면 정치가 교체되는 세상에 이르렀다. 저 무슨 정무직, 공무직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또 선거 출마 이런 거 안 하고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럴 경우 나하고 인연 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마침 이 정치가 떠난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 PD님 얘기를 들어서 참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타락한 정치 권력들,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에게 위임되고 위임했던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강하게 압박하고 이 강한 시민 권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통해서 계속 견제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설정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일상의 순간 속 초일상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 속에 초일상의 순간. 우리가 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런데 있던 정치적인 어떤 국면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어떤 초일상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난 순간들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그 초일상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정치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시민들이. 그렇죠. 일상들 영위하면서 어떤 국면에 중요히 우리가 개입의 여지가 있을 때, 그리고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어떤 해방된 관객으로서 풀려나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정치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이른바 정치 엘리트들이나 언론 권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참담하게 파괴하고 있는지도 그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김용민 브리핑을 애청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읽는 책 좋은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하면서 그 전화목에 말 좀 줄여라. 중요한 부분만 임팩트 있게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욕심인가 봐요.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좋습니다. 여기 이 한 구절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역시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들과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요즘에 시위 방법론을 두고서도 여러 논의들이 있잖아요. 청와대로만 진출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 향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시위들 이런 것도 게릴라적인 시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들은 무엇보다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일까? 필자는 단호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네.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는 단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축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시민사회를 무대로 하는 이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들은 정치를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해석하면서도 이를 다른 동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들이다. 이렇게 동료 시민들의 말과 해석을 자신의 말과 해석으로 함께 엮어내는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들은 고착화된 하나의 입장에 자신을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정치적 연대 속에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짓고자 하는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개인들이다.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들은 동료 시민들을 자신과 똑같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로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잔인함을 견디지 못하는 감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료 시민과 협력하는 일을 자신에 대한 배려로 공감하는 합리성,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자 한다. 라고 총정리 겸 자신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 게릴라에 관한 정확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시위 현장에서도 또 토요일 날 또 만날 테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과 공동으로 학습하고 얘기하면서 또 연대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많이 얘기되는 그 시이기도 한데요. 예.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마르틴 리멜러의 시를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다라는 시입니다. 예.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유명한 시죠. 예. 이 시가 이 책의 배음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서양의 정치 사상가들 셀드월린이나 자크 랑시에르 등을 토대로 해서 한국적 맥락에서 서양의 정치 사상들을 다시 읽고자 하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과 환멸의 시대에 우리의 시민들의 정치, 그리고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 게릴라들이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김만권 선생의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참 하야가 지금 우리의 최대 당면 목표가 됐습니다마는 하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꿈과 우리의 그 비전도 분명히 좀 정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해방 공간, 예. 이 해방 3년의 그 혼란상들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구성해 가는데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혼란이 두려워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포기한다면은 예. 또 다른 뭐 족쇄에 또 끌려드는 거죠. 이런 참혹한 이 파괴 현장으로 다시 우리가 불려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4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출판 플랜지에서 협찬하는 취업보다 스타트업. 네, 취업보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도 청년들의 창업 이야기입니다. 신생기업 스타트업의 화려한 성공 사례뿐 아니라 뼈아픈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작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공감을 가져다 줄 책, 네, 취업보다 스타트업.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한 분께 거제도 두모실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간신 십상시가 활개치던 시대 후한의 왕. 네, 이 왕을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요. 소선거구제 반대세님 정답 영재. 네, 맞히셨습니다. 평택에 사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손님들마다 최순실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하셨네요. 사마이오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정답 영재.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점차 본질인 박근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점차 다른 양상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본질은 박근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 통보받은 황교활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박근혜 씨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국무총리 황교활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믿기기 힘든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씨가 저를 해고한다고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런 젠장, 여기저기서 욕 처먹고 있는 나가 리정연을 지켜보면서 저 친구 오래 못 가겠구만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글쎄 제가 먼저 나가리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망신입니까? 백남기농민 부검영장 집행 시도를 할 때 경찰은 6번이나 서울대 병원에 찾아가 협의하는 척 했는데 같은 건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저한테는 협의 한 번 없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습니까? 평소 로봇처럼 감정이 메말랐다는 비판을 받았던 저였건만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가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저 가발 아닙니다. 어떤 개새끼들이 낭설을 퍼뜨리는데 저 제 털 맞습니다. 제 몸속에 모근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명색이 제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무총리인데 대통령이 직무 못하면 제가 넘버원인데 박근혜 씨에게 저는 그저 하찮은 인간이었다는 뜻입니까? 최근 최순실세가 옷을 골라주지 않아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나 마찬가지였던 박근혜 씨는 대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씨를 대신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다닌 저를 자르다니.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아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 시청한다는 박근혜 씨가 자기가 먼저 배신의 정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동물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선생님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박근혜 씨를 욕하는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박근혜 씨를 제 손으로 하야시키겠습니다. 방법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황교안님이 저 성과자였습니까? 그동안 성주에서 계란과 물병을 맞아가며 일했던 건 다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헬조선에서는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이렇게 비정하게 내쫓는 대한민국 바꿔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를 하야시키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황교활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뺑소니범 아니겠습니까? 성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는 일가족 차량을 들이받고 내빼셨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돌진해서 박근혜 씨 관절을 들이받는 겁니다. 이미 서울역 KTX 플랫폼까지 액푸스로 돌진한 경력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왕에는 포크레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니까요. 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공주집을 들이받는 겁니다. 네, 청와대로 돌진하려면 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검문 없이 청와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최순실세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황교활님께서는 일본 자위대, 영어로 마스터베이션 아미가 한반도에 입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본 자위대에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황교활님의 러브콜을 받기가 무섭게 한반도로 자위대를 출격시켜서 박근혜 씨를 하야시킬 겁니다. 황교활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정역사 교과서에 황교활님의 이름이 길이길이 기록될 겁니다. 악명으로 말입니다. 네? 나보다 친일파들이 일본이랑 더 친하다고요?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야, 인간아! 너하고 친일파하고 뭐가 다르냐, 인간아? 어? 위안부 할머니들 모욕하고,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들어올 수 있다고 헛소리하고, 남북관계 악화시키고, 재난이 발생해도 나 몰라라 하고, 친일 매국 집단에 부역한 너 같은 인간은 문자가 아니라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해도 데이터가 아깝다, 이 인간아.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박근혜 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황교활님께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마마무의 솔라가 부르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끼
아닐까. 흘러가는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